뭐 집주인이 바뀔 때 말 그대로 갭 투자를 들어갈 때 내가 거기 세입자로 들어가는 방법들이 완전히 바뀌었다 보니까 그렇게 하려면 편법들을 써야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기존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은 다음에 새롭게 바뀐 주인과 또 새롭게 계약서를 써야 되고, 그러니까 너무 이런 게 복잡해졌다. 그래서 그런 것들 다 따지다 보니까 이게 전세 사는 게 맞나 모르겠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대출 쓰는 게 맞나 모르겠다 또 말씀 많이 하시고, 그런 게 싫으신 분들이 확실히 월세로 많이 넘어가려고들 보시는 것 같고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6월 27일 이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지금 이제 한 달이 지나고 2달 가까이 시간이 지나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 물량이 줄고 또 전세가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 이런 기사들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자, 과연 뭐 매물 부족으로 오른다는 쪽도 있고 대출 규제도 오르기 어렵다, 뭐 이런 지금 두 가지 의견이 또 상충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요. 정답은 무엇일지 오늘 저희가 자세히 전세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H농협은행 윤수민 부동산 전문위원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뭐 부동산 관련 뉴스 보면 너무 머리가 아픕니다. 네, 일단은 뭐 뉴스에서는 사실 이 세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런 뉴스들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또 실제로 시장을 보면은 뭐 그렇게 당장 큰 변화는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쵸, 예. 누구 말이 맞고 뭐가 맞는 건지,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혼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일단 뭐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627 대책, 이제 특히 이제 6억 원 이상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한 내용, 이게 핵심이다, 이런 분석이 많은데 실제로 시장을 좀 보시기에 이 대책이 나온 이후에 매물이나 거래량 좀 많이 변화가 있었나요? 일단 매매 쪽에서는 확실히 거래가 많이 좀 위축이 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전월세도 과연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모니터링하고 있었을 때 일단 저희가 평균적으로 전월세 거래량이 합쳤을 때 한 뭐 5, 6만 건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7월 돼서 4만 건, 물론 다 통계적으로 다 잡히진 않았지만 7월에는 한 4만 건대로 좀 주저앉았어요. 이게 전세만 빠진 것도 아니고 월세까지 다 같이 감소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좀 거래량적인 특징인 것 같고요. 그리고 매물도 조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저 또 오늘도 문자를 받았습니다. 혹시 매매, 전세, 월세, 매물 있으면 좀 주세요라는, 실제 정말로 지금 아침에 그 문자를 받았었는데 보니까 전세 매물이 수도권에서 5만 4천 건에서 5만 건으로 한 7.5%가 줄어들었다. 6월 27일 대비해서 현재 기준이 그렇고요. 월세 매물도 뭐 크진 않지만 좀 줄어들었다. 지금 4만 1천 건 정도에서 4만 건 정도로 한 1% 정도 줄었는데, 이게 좀 재밌는 거는 서울은 월세 매물이 도리어 한 2% 증가했습니다. 월세가요? 전세는 줄고 월세는 늘어나는 패턴을 보이고 있어서 서울을 빼면은 확실히 경기, 인천의 월세 매물은 줄어든 게 맞고 서울은 반대로 좀 증가한 좀 특이사항을 보이더라. 이 정도가 시장의 지금 변화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런 문의가 막 뭐 매물에 대한 문의가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수요는 그럼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데 매물만 잠기는 그런 추세라면 가격이 상승했고 앞으로도 상승할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아무래도 수급으로 비교를 하는 게 사실 전세 임대차 시장 가장 클 것 같은데, 일단 확실히 지금 전세의 매물은 많이 좀 줄어든 것 같아요. 저도 체감하기에 전세를 찾으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지금 매매 시장에 대한 규제가 들어와 있다 보니까 이 시장에 좀 머무르려고 하시는 특성들을 보이고, 조금 관망세, 매매에 대한 관망세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한 번 더 계약을 연장을 한다던가 뭐 그런 식의 선택들을 하시게 되는데, 그러면서 수요자는 유지 또는 증가, 반면에 매물은 감소, 이런 시장 좀 특징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 일단 뭐 공급과 수요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렇고, 근데 이제 워낙 627 부동산 규제가 다방면으로 규제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 규제가 전세 공급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전세 매물이 줄어든 주요 원인을 좀 정리해 본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첫 번째는 사실 이제 갭 투자 방지를 수도권에 했던 것, 그런 것들이 가장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갭 투자를 그냥 하나의 주택 매매 방식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은 반대로는 새로운 임대 매물의 공급 그 방법이 될 수 있거든요. 내가 갭 투자로 집을 사게 되면은 당연히 그 물건은 전세를 맞춰야 되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또 그 전세 매물을 공급하는 그런 방안이었는데, 이게 거의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전세가 나올 수 있는 다양한 공식들 중에서 하나가 사라진 게 된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내가 거주를 하셔야 되는 분들이 많아요. 네. 실제로 이제 집을 뭐 사게 되면은 갭 투자를 못 하시니까 본인 거주가 늘게 되고 그만큼 시장의 순환, 연동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내가 거주를 하는 선택을 하게 되면 당연히 연쇄적으로 그 매물이 더 나올 수 없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게 또 하나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것들은 이제 계약갱신권 사용이 조금 특징적인 것 같아요. 계약갱신권 예, 사용? 저희가 이제 지금은 임대차 입법 때문에 2년 거주를 하고 계약갱신권을 사용을 하면은 연장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계약갱신권 사용 비율이 주로 뭐 한 40%대였어요. 서울 수도권에서 봤을 때 40%였는데 최근 서울에서만 봤을 때 사용 비율이 54.1%가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말인즉슨 새롭게 계약갱신을 이제 하시는 분들의 매물은 시장에 나올 수가 없는 거고 이분들은 기존에 거주하시던 세입자로서의 지위를 계속해서 이어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신규 매물이 나올 수가 없는 구조. 그렇게 해서 지금 그 두 가지가 조금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일단은 뭐 마지막 말씀하신 거는 전세 대출이 아무래도 막히다 보니까 네. 이 계약을 좀 유지하고 싶어하는 그런 집주인들의 뭐랄까 요구라든지 바람이라든지 뭐 이런 게 또 반영이 될 수 있나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을 것 같긴 하고요. 그리고 일단 전세 가격이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는 2년 전에 비해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집으로 이동을 하고 싶으면 더 비싼 돈을 줘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게 싫으니까 뭐 갱신권을 쓰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은 그거는 아무래도 거래량에는 잡히게 되지만 실제로 매물로는 나오지 않게 됩니다. 거래를 한 거로는 인정이 되는데 매물로는 안 잡히기 때문에 분명히 거래량은 또 줄었다고 하는데 거래가 되고 있긴 한데 왜 이렇게 매물이 없지? 라고 이제 인식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이 현장에서는 전세 매물이 없다. 그리고 거래가 잘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게 뭐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나요? 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긴 하고요. 일단 가격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그 6.27 대책 이후에 가격은 직후에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규제 강도가 제일 강했던 수도권에서 이런 그 매물이 없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고 하지만 요거 좀 특징적인 부분은 이게 얼마나 지속될 것이냐라고 봤는데 7월 시간이 갈수록 상승폭이 점점 줄어드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어떤 지역들은 지금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보합세로 다시 접어든 수도권 지역도 있고 이제 그런 특징들을 보이는데 지방은 조금 이야기가 다릅니다. 사실 지방은 6.27 대책 자체와는 조금 무관한 그렇게 분류가 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역적인 수급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역의 주택의 공급 현황과 임대 공급 현황들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고 그리고 수요량은 거의 일정하다고 봤을 때 그쪽에 많이 영향을 받는 모습이고요. 규제의 영향 자체는 수도권이 좀 강하다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참고로 그냥 지방은 지금 전세 가격이 어떻게 변하고 있냐를 말씀을 드리면은 지방광역시는 울산과 부산이 계속해서 상승폭이 확대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울산 같은 경우에는 전세 가격 상승하면서 매매 가격까지 밀어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게 특징적인 부분이고요. 반대로 이제 기타 지방 같은 경우에는 전세 가격이 조금 마이너스를 최근까지 보였는데 최근 한 6, 7월 되면서는 보합세로 바뀌었습니다. 말 그대로 하락세에서 이제 보합세로 전환됐고 어찌 본다면은 상승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목에 접어든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그 차이가 굉장히 컸다면 이제는 조금 이렇게 좁혀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사실은 그렇게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게 너무 특성이 다릅니다. 수도권 그 전세 시장, 임대차 시장과 지방 전세 임대차 시장은 수도권의 약간 그런 매매와 함께 움직이는 시장이다라고 본다면은 지방 시장은 정말 그대로 거주 자체에 영향이 강하기 때문에 방향이 수도권은 떨어지고 뭐 지방은 올라가서 만난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긴 하겠지만 실제로 가격적으로 비교를 했을 때는 큰 그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뭐 수도권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긴 상승폭이 줄었다고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올라가고 꽤 오랜 기간 지금 올라가고 있긴 합니다. 그렇죠. 이제 쭉 이제 우상향을 그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제 6.27 대책 직후에 수도권 전세가가 급격하게 상승을 했다가 7월 넘어서면서 이제 뭐 보합세로 오히려 전환하는 지역도 나타났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사실
그 전세 대출 규제에 영향을 좀 받는 건 아닌가 이런 네. 의문도 좀 들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전세 가격을 막 올려서 내놨다가 그 가격을 치르고 들어올 세입자가 없으니까 결국엔 또 제자리를 찾아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대출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금융 당국에서는 가계 대출을 줄여라라고 일단 요구를 해놓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주담대는 물론이고 이제는 전세 대출까지도 대출 그 규제 영향을 받고 있는 건데 그 요즘에 실수요자들이 체감하는 전세 대출 여건이 얼마나 어려워졌다고 보세요? 진짜 힘들다, 대출받기 너무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많이들 하세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일단은 뭐 집주인이 바뀔 때 말 그대로 갭 투자를 들어갈 때 내가 거기 세입자로 들어가는 방법들이 완전히 바뀌었다 보니까 기존에 뭐 그렇게 하려면 편법들을 써야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기존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은 다음에 새롭게 바뀐 주인과 또 새롭게 계약서를 써야 되고, 그러니까 너무 이런 게 복잡해졌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따지다 보니까 이게 전세 사는 게 맞나 모르겠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대출 쓰는 게 맞나 모르겠다도 말씀 많이 하시고, 그런 게 싫으신 분들이 확실히 월세로 많이 넘어가려고들 보시는 것 같고요. 그 대출 행태 서베이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대출을 뭐 얼마나 좀 우호적으로 금융기관들이 조금 그 실행을 하는지에 대한 조사를 하는 건데, 이게 1분기 때는 14포인트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0보다 높으면은 이제 대출이 우호적이다라고 보는 거고, 0보다 낮으면은 그 커질수록 이제 비우호적이다라고 보는 건데, 이게 2분기에는 마이너스 11로 확 역전이 됐습니다. 예. 그런데 3분기 통계가 나온 게 마이너스 31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정말 급격히 대출 받기가 안 좋아졌다라는 거를 이런 통계들로 이제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실제로 대출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금리인데, 금리는 어떻게 됐냐? 전세 대출 금리를 봤더니 대출 금리 자체는 확실히 떨어지긴 했습니다. 전세 자금 대출의 금리는 아무래도 기존 기본금리라고 하는 코픽스 금리가 떨어지면서 같이 하락하는 모습인데, 문제는 이제 금리는 좋아. 금리는 내려가는 거 좋은데 한도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대출의 한도가 기존에 5억까지 가능했다면 이제는 4억까지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보증 비율을 줄이면서 이렇게 금액이 줄어들었다는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그 이야기가 쉽게 말하면은 옛날에는 최대 5억까지 받을 수 있었던 게 지금은 4억까지밖에 안 되니까, 이거를 가지고 전세집을 들어가려고 하셨던 분들이 갑자기 1억 원을 어디서 마련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엄청 큰 거거든요. 1억 원 어디서 당장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도가 줄어든 게 대출 심리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각에서는 이제 이거를 아예 뭐 4억이 아니라 뭐 1억까지 줄여버리면 전세가가 이제 그 갭을 메우지 못해서 전세 가격이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은 집값도 하락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논리적으로는 뭐 틀린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가 뭐 다양한 보고서에 나오고 있지만, 전세 대출의 규모가 뭐 한 300조 정도 된다라고 봤을 때, 이게 분명히 주택 가격을 끌어올리는 유동성으로는 작용이 했다라고 이제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게 전세 대출이 사라진다, 대출이 5억까지 됐던 게 1억까지밖에 안 된다라고 하면은 확실히 유동성이 빠지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집값은 원래 유동성에 강하게 연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가격이 조정을 받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런 피해들은 결국에는 다 임차인들로 넘어갔다라는 게 과거의 이제 분석의 결과들인데, 아마도 이렇게 대출을 못하게 되면 단기간에는 힘들 거예요, 집주인들이. 그런데 결국 가격이라는 건 또 회귀를 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러면 월세로 돌릴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반전세라는. 그렇죠. 반전세를 하던가 월세를 하던가 그런 식으로 전환이 될 거기 때문에, 결국 이거는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은 전세라는 선택지가 그냥 사라지게 되는 게 크겠죠. 네. 근데 이제 사실 뭐 정부가 이제 뭐 규제를 하는 것 자체가 뭐 주담대나 뭐 전세 대출 뭐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버팀목 대출 같은 이런 서민 전세 대출의 한도도 좀 줄여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변화가 그러면은 전세 가격 형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이제 이쪽 관련된 옛날 일을 좀 했었는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게 한도가 2억이면요, 서민대출로 나가는 정책 서민대출은 한도가 2억이면 이거를 기본 값으로 세팅을 해버려요, 임대인들이. 쉽게 말해서 대출 2억까지 나오잖아. 그러면은 기본 2억
잡아놓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임차인도 당연히 그만큼 되니까 이거를 이용을 해서 집을 들어가고 이런 식의 이제 가격의 한도, 대출의 한도가 실제로 전세 가격의 보증금의 규모를 결정하는 케이스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2억에서 1억 5천 또는 1억 6천까지 떨어졌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그런 집주인들은 이거를 낮출 수밖에 없게 됩니다. 결국 뭐 수도권 그 외곽 지역이나 지방의 그 보증금이 2억으로 다 이제 대출 한도에 맞춰서 세팅되었던 그런 지역들은 아무래도 전세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이런 것들은 그 지금 신혼부부들, 청년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고 계신 대출들이 지금 많이 한도가 줄었기 때문에 그렇게 신혼부부 청년들이 선호하는 지역들의 전세 가격들이 조금은 내려올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또 반대로 또 이거를 또 보증금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또 월세로 돌리는 케이스도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 반전세로 넘어간다든지 이런 상황들이 많이 조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그 세입자 입장에서는 뭐 집주인한테 월세 내나 은행에 월세 내나 그게 그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뭐 그 고가 전세도 마찬가지고 중저가 전세도 이런 경우에는 영향을 받아서 뭐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이게 이제 반전세라든지 월세로 전환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염두에 좀 둬야 된다, 이런 부분 말씀을 해주셨고, 근데 뭐 물론 이런 대출 규제를 통해서 시장 과열을 막는다, 여기에 또 의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사실 실수요자 부담으로 이어지게 되면 또 문제가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이런 대출 규제 기조를 이어갈 거라고 보세요? 어떠세요? 사실 이거는 조금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긴 하고요. 지금 정책적으로는 아무래도 전세보다는 월세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비중을 높이려고 한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려고 한다. 좀 그런 쪽의 기조가 더 강하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더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면은 전세 월세 전환,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고 어떻게 봐야 하나,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하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2부에서 좀 더 또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